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대구에 와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한 연구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셨죠? 네. 그래도 지난 한 4월 달, 5월 달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네. 최근에 제일 나빴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3월 초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한 15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라고 그래서 공기 1m, 1m, 1m의 부피에 미세먼지만의 무게를 달면 150 마이크로그램까지 갔었습니다. 이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100만 분의 1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의 그 천리안 위성에서 잡은 우리나라 주변의 이 현황에 대한 그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 지금 대구가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서해고 동해인데 서해하고 이 하얀 건 좀 구름입니다. 근데 이 동해하고 나타날 때 비교하시면 어디가 더 깨끗합니까? 동해 깨끗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짙게 이 회색으로 띠로 돼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띠가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지금 미세먼지가 중국 산둥반도 위쪽에 그리고 우리가 소위 요즘에 말하는 징진지라고 하는 베이징, 텐진, 허베이 지역에서부터 넘어오는 것과 또 이 위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 만주 요동반도 만주 지역에서부터 또 북한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내려오는 미세먼지 띠가 합쳐지면서 국내에서 배출되는 게 그때는 삼중으로 다 모인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고 많이들 불편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런 좀 큰 스케일의 우리나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가 어떤지를 바로 우리 바로 한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기체의 광역적인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런 거를 저는 주로 이제 그 원격으로 측정을 하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원래 이제 미세먼지를 제대로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공기를 일정 부피를 샘플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미세먼지 무게만 따로 달아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도 굉장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이 대구나 서울 같이 이렇게 큰 데에서는 그런 측정소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저 어디 시골을 간다든지 또 아까 보셨지만 해상에는 측정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려고 하면 우리가 원격 탐사라는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끌어왔던 것이 이런 오염물질들의 장거리 이동 문제입니다. 예. 과연 우리나라에서 배출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이고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는 미세먼지 양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고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수 있는가를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용어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대기 오염 물질 그러면은 이런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에어로솔이라는 게 있고요. 오염 기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기체, 액체, 고체 중에 고체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눈에도 쉽게 보이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미세먼지를 포함을 해서 액체로 대기 중에 또 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와 액체 입자가 대기 중에 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전부 총칭을 해서 에어로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로솔 그러면 우리 뭐 그 스프레이를 썼을 때 나와서 대기 중에 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액체와 고체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염 기체는 이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오존, 일산화탄소 이런 것과 같이 그야말로 기체입니다.
작년에 그 강릉에 수능 시험을 보고 가서 학생들이 같이 묻고 놀다가 보일러 사고로 방에서 큰 문제들이 있었죠, 그죠?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이런 일산화탄소입니다. 예전만 해도 우리 방에 연탄 때문에 이 일산화탄소로 목숨을 잃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기체 부분과 고체가 있고 고체에 액체까지 대기 중에 떠 있는 걸 포함하면 우리가 에어로솔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PM10이라는 것이 있고요. PM2.5가 있습니다. 혹시 이 차이를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신데 PM10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세먼지의 직경이 크기가 10 마이크론보다 작은 입자를 얘기를 합니다. PM2.5는 2.5 마이크론보다 작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PM10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게 많습니다. 황사, 꽃가루, 해염 입자 이런 것들은 좀 입자가 큰 편이고요. 그래서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미세먼지 같은 것은 주로 우리 인간이 배출하는 그런 오염 물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PM1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1 마이크론보다 작은 입자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 머리카락의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한 50 마이크론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보다도 한 5분의 1 굵기 정도 되는 게 황사 같은 그런 거대 미세먼지가 되고요. 우리 용어로는 그냥 미세먼지라고 하고 그거에 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게 PM2.5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배출한 오염 물질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오늘 제가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단위는 좀 복잡하지만 1입방미터당 1m, 1m, 1m 되는 부피에 미세먼지만의 무게를 달았을 때 PM2.5는 35가 일평균의 기준이고요. 대기 환경 기준입니다. 그리고 PM10은 10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오늘 여기서 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1입방미터당 35 마이크로그램 혹은 100 마이크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초미세먼지가 되겠습니다. PM2.5가 되겠는데요. 오늘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할 숫자는 35. PM2.5만 우선 오늘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 35가 넘으면 대기 환경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35만 바로 넘었다 그래서 우리 이 TV나 신문 이런 데서 시끄러워지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신문 방송이 시끄러워지는 농도는 100 정도입니다. 100. 지난 3월 달 초에 한 일주일간 우리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았을 때 농도가 한 150까지 갔었습니다. 150. 그러니까 대기 환경 기준에 거의 5배에 육박하는 농도가 지난 3월 초에 거의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요. 런던 스모그가 있었습니다. 1952년도 12월 달에 이게 지금 런던의 그 테임스 강의 그 런던 브릿지의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하늘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당시만 해도 그 동네에 이런 오염 물질들이 생기고 그런 오염 물질의 그런 매캐한 향이 들어오면은 우리 동네에 산업 시설이 들어오는구나. 우리 동네에 일자리가 생기는구나. 경제가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록까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요. 이 당시 여기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시정이 안 좋습니다. 시정이 안 좋아요. 근데 심지어는 자기의 발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염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12월 달에 런던에서 4,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오염물질 때문에. 요거는 그 당시에 이 사망자 수와
이 12월 달 1952년 12월 달 1일부터 15일까지 불과 한 2주 사이에 매일 한참 사망자가 많을 때는 하루에 한 900명씩 이렇게 됐고, 이때 이 사망자 숫자 커브와 이것이 SO2라는 오염기체, 그다음에 이게 스모크,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런 미세먼지는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PM 2.5의 대기 환경 기준은 일평균 35. 네. 그리고 신문 방송이 난리가 나는 그런 농도는 대략 한 10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농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160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35의 한 50배 정도 되나요? 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짙은 이런 오염 물질들이 당시에 런던에 있어서 저 많은 사망자들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클린 에어 액트라고 하는 청정 대기 이런 이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대기 환경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죠. 불과 몇 년 전에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라는 보도가 한참 나왔었습니다. 물론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서도 당시 그런 보도로 인해 가지고 고등어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집에서 고등어를 잘 먹질 않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 생선을 프라이팬에 두고 굽는다든지 고기를 익힌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하면은요, 환기를 안 하시면은 농도가 실내 농도가 700, 800까지 쉽게 올라갑니다. 제가 단위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700, 800이요. 대기 환경 기준의 20배입니다. 바깥에 신문 방송이 굉장히 떠들썩해지는 농도는 10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신문 방송이 떠들썩해지더라도 집에서 요리를 하면은 환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깥이 더 농도가 낮습니다. 제가 미세먼지 센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저희 학생들하고 뭐 고기 구우러 가고 하는데 그런 데서 이 센서를 측정을 해보면요, 센서의 최대 측정할 수 있는 농도가 999인데요. 999까지 올라가고 더 이상 측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바로 이 직화구이를 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참 대단하셨는데요. 이것은 그 국립기상과학원에 있는 전영신 박사의 이 저널 논문에서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전영신 박사는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 왕조실록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미세먼지에 대한 기록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록 중에 토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흑토자에 비우자, 즉 흑비가 온다라고 과거에는 기록을 했었고요. 그것이 지금 빨간색이 지금 삼국시대에 기록된 빈도고요. 회색이 고려시대, 그다음에 초록색이 조선시대를 나타냅니다. 그때는 당시에는 농도를 잴 수는 없어서 그것이 나타난 일수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보고 있는 추세와 굉장히 유사하게 3, 4, 5월, 즉 봄철의 농도가 굉장히 높고 빈도가 높고 이 장마가 오는 여름철에 굉장히 낮아지고 다시 겨울이 되면 올라가는 이런 유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아주 훌륭한 그런 과학적인 기록들을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의 그 기상 관측이 들면서 이런 이 미세먼지가 나타났던 일수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때 이제 많은 전쟁이 있었던 시기에 좀 높았던 빈도를 보였고 전쟁 중에는 조금 기록이 조금 잘 안 됐었을 수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그 뒤로 조금 좀 해가 가면서 2005년도까지는 조금 다소 늘어나는 빈도로는 늘어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PM 2.5라고 하는 오염 물질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황사 같은 모래먼지 같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을 됩니다. 하지만 요즘 2010년대에 들어가지고는 저희 나라에 황사가 잘 오질 않고 있습니다. 네. 황사가 발원하는 지역, 타클라마칸, 뭐 고비 이런 사막 지역에서부터 모래먼지가 발생을 하긴 하는데 기류가 우리나라로 잘 오질 않고 이제는 우리나라 북쪽으로 좀 지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사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요. 우선 1차 발생분이 있고요. 2차 생성되는 분이 있습니다. 1차 발생은 뭐냐면 직접 고체 입자로 대기 중에 나오게 되는 그런 미세먼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 흙먼지, 꽃가루, 그것도 고체 입자로 바로 나오는 것들이고요. 또 우리가 야외에서 불법 소각을 한다든지 하면 미세먼지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것들도 직접 이런 이 미세먼지, 고체 덩어리가 나오게 되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먼지들 이런 것들이 직접 배출에 해당하고요. 2차 생성되는 것이 있는데 2차 생성은 뭐냐면은 자동차, 특히나 이 디젤 차량 같은 경우 질소산화물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됩니다. 기체입니다. 그리고 공장 같은 데서 황산화물들이 기체로 배출이 되는데요. 이것이 대기 중에서 적절한 조건이 되면, 즉 햇빛이 있고 어떤 뭐 습도가 있고 하는 조건들이 맞아지면은 화학 반응을 거쳐서 고체 미세먼지로 형성이 됩니다. 혹시 2016년도에 수행되었던 한미 공동 대기질 조사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때 우리나라의 환경부와 미국의 나사가 항공기 들어봤죠. 네, 항공기 4대를 동원을 하여서 이 우리나라 전역을 잘 훑고 다녔었는데요.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PM1 기준으로, PM1 기준으로 1차 발생하고 2차 생성의 비율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2차 생성이 미세먼지 직접 배출 1차 발생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이런 이 SUV라든지 우리 뭐 이런 승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디젤 엔진으로 나오면서 그 판매량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질소산화물들의 배출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또 이 2차 생성에 많은 기여를 또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이런 질소산화물은 이런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의 대기질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국내 발생적인 것인데요.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듯이 북한이라든지 만주라든지 몽고라든지 뭐 중국 이런 데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들이 있게 되는데요. 아주 그 보수적인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요, 연 평균으로 치면 해외 유입량이 약 한 30% 정도 됩니다. 연 평균으로. 즉 우리나라의 배출량이 한 70%, 해외에서 들어오는 양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의 30%, 즉 해외에 기여분이 없다고 그러면은 한 30% 줄어든 정도 값으로 나타날 텐데 지금 해외 유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늘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 걷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불편해하시는 고농도 사례 때는 해외 유입분이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 들어서 6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여분은 약 한 40% 정도 되게 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우리가 인터넷이나 앱으로 확인을 하실 때 보면은 대부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 농도 값으로 확인을 하시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농도로 직접 확인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좋음, 나쁨 뭐 이런 단계로 보십니까? 네. 예. 보통 이렇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은 이게 우리나라의 기준인데요.
우리나라가 35가 대기 환경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쁨은 35보다 넘는 36부터 75까지가 나쁨에 해당합니다. 매우 나쁨은 75를 넘어서 76부터의 값인데요. 미국의 환경보호청 EPA라고 하는 데의 기준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나쁨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민감군, 그러니까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 혹은 어린이, 혹은 노인군 이런 데서가 나쁜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55에서 이상에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나쁜 그런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대기 환경 기준은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5로 바뀐 것이 불과 한 1년 전입니다. 작년 초에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5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환경부에서 이것을 우리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개선을 해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기준을 더 강화시킨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도 조금 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나쁨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서는 민감군의 나쁨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나쁨에 합으로 되어 있는 구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셨다고 하셨죠. 그동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네? 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금 이 회색으로 나타난 것이 PM10이고요. 이 오렌지 색과 붉은색으로 나타난 것이 PM2.5입니다. 이게 지금 서울의 기록인데요. 서울의 지금 기록이 그래도 PM2.5가 좀 길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PM10 기준으로는 1995년도에는 78이었습니다. 연 평균이에요. 어느 하루의 값이 아니라 연 평균을 했을 때 78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게 되고요. 현재는 한 50 밑에 40 몇 정도가 되어 있고요. PM2.5도 2005년도, 2006년도의 값은 30을 상회하는 값이었는데요. 현재는 25 정도의 값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기체로 지금 일산화탄소가 지금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SO2가 이산화황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고 보시게 되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탈황 처리를 기름에 탈황 처리를 한다든지 외부 소각을 금지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줄어들어 있고요. 다만 지금 줄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질소산화물입니다. NO2. 그리고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지금 이 오존의 문제입니다. 오존은 우리 호흡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오존은 다른 곳과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NO2에 의해서 2차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오염물질이 되게 되고요. 여기 또 하나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검정색 선입니다. 이것이 이화여대 그 신문방송학과의 김영욱 교수님 팀에서 조사하신 보도 건수인데 미세먼지 보도 건수를 5대 1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최근 들어서 급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현재보다 농도가 더 높았을 때 그렇게 많이 보도되지가 않았었는데 이런 미세먼지의 문제, 대기 오염의 문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대중들에게 보도가 되면서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과거보다 더 하늘을 자주 보고 농도를 더 유심히 살펴보시고 하면서 그런 좀 심리적으로 과거보다 더 나빠진 듯한 그런 오해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는 늘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보시게 되면 이 점이 2001년도부터 최근까지의 연평균 PM10의 농도 변화고 평균 농도 변화고 이 밑에 것은 PM2.5의 농도의 변화입니다. 방금 보신 그런 상황 그대로죠. 고농도 최고 95%가 되는 농도의 값들을 보게 되면은 이 역시 2001년서부터 꾸준히 줄어왔습니다. PM10도 PM2.5도 줄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만을 살펴보게 되면은
최고값은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최근 3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구의 농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구는 이렇게 장기간 누리는 것은 PM10의 관측 기록인데요. 대구 역시 2001년도에 한 70에 가깝던 값이 꾸준히 줄어가지고 현재는 한 40 정도의 값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농도의 고농도 사례의 값도 줄었고요. 대구는 2017년, 18년 사이에만 늘었을 뿐 최근에도 그렇게 뚜렷하게 늘었다는 그런 자료는 잘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봐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는 이 미세먼지의 농도는 꾸준히 좋아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아무래도 자동차가 많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서울이 제일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또 아시다시피 이런 충청도에는 여러 그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들이 있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보다 이 최고값들이나 평균값들로 봤을 때 다소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이게 지금 충청도가 한 30에서 한 20 초반으로 좀 급격하게 줄었죠. 하지만 서울은 그렇게 급격하게 줄진 않고 꾸준히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고요. 전라도도 이 농도가 높았습니다만은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고값도 이 서울보다 높은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요. 경상도, 강원도 쪽으로 오게 되면은 농도가 이 서쪽보다는 다소 좀 낮고 이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그렇고요. 근데 강원도는 이런 뭐 산림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높은 농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경향들이 있고요. 제주도는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더 청정한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대구와 경북과 경남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요. 대구는 아까 보셨지만 이건 PM2.5입니다. 최근 관측값이 2015년서부터는 존재를 하는데요. 대구보다는 경북이 좀 안 좋은 편이고요. 최고 농도를 보시면 경북의 최고 농도 값은 65까지 올라가게 되고 대구는 최고가 2015년대 55였다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남은 최고값이 한 45 정도였다가 한 4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 전 영역에서 미세먼지의 연 평균 농도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미 공동 대기질 조사를 하면서 항공기를 타고 우리나라 전역을 지나면서 관측도 하고 지상에도 굉장히 많은 이 측기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측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중에서 제일 농도가 높게 나타났던 곳은 전라북도 익산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축산이라든지 작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저희 눈을 의심할 정도로 서울보다도 훨씬 높은 농도가 관측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두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축산에서 나오는 그런 암모니아라든지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암모니아 역시 기체로 배출이 되어서 미세먼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광역의 미세먼지를 보려고 그러면 이 우주의 인공위성에서 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인공위성은 낮게는 한 수백 킬로미터의 고도에서부터 높게는 36,000km의 고도까지 떠 있습니다. 굉장히 멀죠. 네, 미세먼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단위의 크기들인데요. 저희들이 수백 킬로 혹은 36,000km에 떨어져 가지고 이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을 할 수 있을까? 미세먼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검댕이 같은 것을 보면 하나하나는 좀 둥근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 검댕이들이 서로 엉겨붙게 되면 다소 좀 큰 미세먼지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전자현미경으로 본 검댕이의 모습입니다. 이 크기가 지금 0.1 마이크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10배 하면 한 이 정도가 한 1 마이크론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황산, 뭐 이 암모늄, 황산염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해염 입자, 그다음에 여기는 모래먼지들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이런 것보다는 큽니다. 요 크기가 지금 1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입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작은 이 미세먼지들을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원격으로 측정을 하자고 하면은 우선 영상을 저희들이 분광을 해서 잘 찍어야 됩니다. 이 모습은 도시의 어떤 대기 오염이 있을 때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미세먼지가 아주 자욱하죠, 그죠? 많은 분들은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더라도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안 높다를 아실 수도 있는데요. 간혹 요즘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안개가 껴 있는데도 미세먼지로 오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의 농도를 위성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보기 위해서는 맑은 하늘일 때는 이런 공기의 분자 산란이 측정이 되는데요. 우리 하늘이 푸른 이유가 이 파장이 짧을수록 빛이 산란이 잘 되기 때문에 하늘이 푸른데요. 미세먼지가 끼게 되면은 그 산란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공기 분자 산란에서 미산란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이 맑은 날과 오염된 날의 차이를 분석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의 양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멀리서부터 떨어져서도 미세먼지의 입자의 크기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은 다 컬러 TV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흑백 TV 거의 보실 일이 없을 겁니다. 이 컬러 TV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약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컬러 TV는 이렇게 빨강, 초록, 파랑의 빛의 삼원색으로 해서 색깔을 다 만들어내죠. 그리고 흑백 TV는 1961년서부터 80년까지 우리 사용이 되는데 여기는 이게 여기가 빨간색이고 여기가 지금 파란색, 보라색 계열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채널만 갖고 색깔을 냈습니다. 우리가 흑백으로 하늘을 찍게 되면은 미세먼지 양은 측정은 할 수가 있지만은 입자의 크기는 모르고요. 하지만 빛을 다른 파장의 값을 세 값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미세먼지의 양뿐만이 아니라 그 입자의 크기가 얼마인지도 우리가 측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격 탐사인데요. 파장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위험한 데 가지 않고도 그 멀리 떨어진 곳에 기체 혹은 고체의 정보들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천리안 위성에는요, 더 나아가서 거의 빨주, 노초, 파남보에 해당하듯이 이런 8개의 채널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영상을 찍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산출을 해낼 수가 있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의 양,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 그리고 미세먼지가 화학적으로 어떤 종류인가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난 3월 달의 미세먼지의 그 영상이었고요. 이것을 요즘 하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PM2.5의 농도를 산출한 값이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요, 환경부의 지상 관측망으로 측정한 지상에서의 정밀한 PM2.5 농도 값입니다. 이것이 색깔이 노란색으로 갈수록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푸른색으로 올수록 낮은 농도를 나타냅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대부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이렇게 주로 대도시 중심으로 관측망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성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관측소가 없는 곳에서도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양쪽의 농도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서울 같은 데는 연두색 있는 데가 연두색, 그 주변엔 노란색들, 그리고 강원도는 좀 청정한 값들, 그다음에 대구 이런 노란색과 초록색의 분포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맞아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자료들을 비교했을 때 약 한 상관계수 기준으로 0.9 정도의 정확도를 나타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즘 이 북한의 모습들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미세먼지 농도는 그래도 서울보다는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좀 노란 게 좀 더 높은 농도인데요. 서쪽이 높고 즉 평양 주변에 있는 데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북한의 이 동쪽 부분은 대체적으로 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즉 좀 다소 청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고요. 또 완전히 그 동해안가로 가게 되면 여기도 지금 발전소들이 있는데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해에서도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 값이나 이런 정보들을 잘 주질 않았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이 붉은색이면 한 40에서 한 70 정도의 농도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 노란색이 되게 되면은 한 30에서 한 50 정도, 그다음에 초록색이 되면은 한 30 이하의 그런 값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검정색으로 나타낸 것이 서울에서의 위성으로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측정한 PM2.5의 농도가 되고요. 빨간색이 지상에서 측정한 참값입니다. 굉장히 잘 맞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평양에는 지상의 측정값이 없기 때문에 위성에만 의존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서울보다 훨씬 높은 그런 값들을 보이고 있고요. 평양 역시 서울과 유사하게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여름철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분석들을 계속하게 되면 전 세계의 미세먼지 농도도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이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조기 사망하는 숫자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세계 보건기구에서 분석을 한 값인데요. 여기 우리나라 값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푸른색이 바깥에 실외의 이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조기 사망하는 숫자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는 30명이 조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치게 되면은 약 한 15,000명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집 안에서 실내에서 미세먼지로 농도에 높은 농도에 노출이 돼서 조기 사망하는 숫자는 약 한 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외와 실내가 차이가 크죠. 네, 그러니까 실내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청정하고 환기도 잘 돼 있고 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 인구 10만 명당의 조기 사망자 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80명이 실외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조기 사망을 하고요. 실내에서도 70명을 상회하는 즉 실내와 실외의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차이는 크고 숫자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일본의 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약 한 40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중일의 그 환경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2010년대 들어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여전히 연평균 농도 기준으로 아직도 2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과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의 그런 값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의 한 반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 1인당 사용하는 에너지 양이 5,400kg 기름 기준으로요. 이 되고요. 북한은 우리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그리고 중국은 약 우리나라의 한 반이 안 되는 한 40% 수준이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한 60% 수준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1인당 사용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우리나라의 이 산업 구조에 대한 특성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를 좀 사용을 좀 절감을 해야겠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통계들입니다. 그리고 대기 환경 기준에 있어서도 우리와 일본은 1 기준으로는 35,
연 기준으로는 15인데요. 중국은 1급 지역은 우리와 같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지역들은 1 기준으로는 75, 연 기준은 35로 해서 우리보다 다소 느슨한 대기 환경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이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기 환경 기준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그 미세먼지 농도를 보시게 되면은 서울도 아까 보신 대로 꾸준히 줄고는 있고요. 동경도 꾸준히 줄고는 있습니다만 중국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중국은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급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북경, 천진, 허베이인데 이 그래프의 수직축의 값이 서울과 일본은 최대값이 100이고요. 중국은 4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아직도 여전히 높은, 아직도 굉장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굉장히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영향으로 보자고 하면은 아직도 우리가 중국의 영향들을 적지 않이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상해는 조금 더 다소 좀 나은데요. 이 해안가에 있는 도시죠. 우리나라 서남 쪽에 있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최고값이 250입니다. 250입니다. 그래서 다소 줄어들고 있고 하지만은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낮은 값을 보이고 있죠. 중국의 다른 데보다는. 자, 이것이 천리안 위성에서 잡았던 지난 3월 달의 미세먼지의 농도 분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바탕에 나타난 짙은 붉은색이 미세먼지의 농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있는 실선이 이 공기가 서울에 있는 공기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과학적으로 역추적한 그런 궤적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지역이 서울에 도달하는 공기의 역궤적과 굉장히 잘 일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북경, 천진, 허베이 지역에서부터 들어오는 이런 미세먼지, 그리고 만주, 북한 지역에서부터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북에서 남으로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지난 3월 달에 굉장히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내게 했고요. 그리고 이 서울에서 수직적으로 미세먼지 농도의 분포를 살펴봤더니 약 한 2km에서부터 2월 말에 2km부터 시작한 것이 점점 내려와 가지고 지상까지 내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항공기로 이산화질소의 농도를 측정을 한 것인데요. 보시게 되면 아침에 사람들이 출근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속도로의 구조들이 보이고요. 점점 오후로 가면서 이 이산화질소가 전체 수도권을 덮으면서 높은 농도로 덮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산화질소가 결국은 미세먼지를 형성을 하게 되는 전구체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수도권에는 이런 자동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가 되고 있고요. 또 위성에서 이런 미세먼지의 농도를 요일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봤더니 미국은 이 이산화질소의 농도인데요. 미세먼지를 만드는 이산화질소의 농도인데 주로 자동차의 운행의 지표를 나타낸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요일 날 확 줄어들죠, 그죠? 네. 자동차가 훨씬 덜 다닙니다. 그리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이 미국보다 주말에 쉬는 게 훨씬 더 뚜렷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어떻습니까? 주말에 쉬긴 쉬는데 일요일 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중국을 볼까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금, 금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주말에도 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중동에는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금요일 날, 예루살렘은 토요일 날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우리나라에 오는 미세먼지가 전부 다 외부에서 온다, 중국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오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연평균적으로 한 30% 정도가 미세먼지가 외부에서 유입을 하게 되고 그렇다는 소리는 70% 정도는 국내에서 발생을 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렇지만 고농도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유입이 60%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초속 3m 정도 되는 바람이 있을 때 산둥반도에서는 수도권에 하루면 오고요. 북경이나 상해 같은 데서는 3일,
몽고에서는 4일이면 바로 도달을 합니다. 물론 풍속이 더 빨라지게 되면은 저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국내에 도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과 함께 조사를 해봤습니다. 장거리 이동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2016년, 17년, 18년도에 지상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 값이고요. 검정색 선이. 파란색 점들은 위성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 값입니다. 지상에 측정한 값과 위성에 측정한 값이 상당히 잘 일치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지금 바깥에 회색으로 음영을 표시한 날은 외부로부터 장거리 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이동이 있었던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미세먼지의 농도를 값을 비교를 해보니 2016년도에는 장거리 수송이 있을 때 25%가 증가를 했고요. 평균값 대비. 17년도에 41%가 증가를 하고 18년도에 57%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고농도 사례의 미세먼지가 생길 때는 장거리 이동이 거의 대부분 경우에 수반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의 그 발생 원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자동차와 같은 도로 이동 오염원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제조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비산먼지, 우리 그 나대지라든지 도로에서 날리는 그런 먼지들, 건설 현장 이런 데서 나타나는 먼지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서울로 오게 되면은 도로 이동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고요. 비산먼지도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도로 이동 오염원, 즉 도로를 다니지 않는 그런 차량들, 예를 들어서 뭐 기차라든지 뭐 이런 또는 중장비들 이런 것들이 속하게 되겠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뿐만이 아니라 건설, 산업 이런 데가 다 동참을 해야만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은 좀 넘어가겠고요. 이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요약본이 되겠습니다. 한번 뒤에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는 내년 초 올해 말에 이 환경위성을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위성을 발사를 하게 되면은 마치 이렇게 데스크탑 스캐너와 같이 이 전 아시아 영역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스캔을 하면서 미세먼지 이외에도 미세먼지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 아까 말씀드린 전구체들,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테크닉들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그림이 좀 깨져서 안 나오는데 어쨌든 미세먼지와 이 기체들의 농도들을 잘 측정을 할 수 있게 될 그런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유입은 30 내지 60%, 평균 30%, 고농도 사례 때는 60%. 그리고 직접 발생되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것과 2차 생성되는 것들이 70%, 그리고 고농도 사례 때는 그 비중이 40%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연간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겨나는, 즉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서 한 50 이상이 되는 날들은요, 1년에 20일 정도입니다. 20일. 그렇죠? 근데 그 20일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균적으로나 고농도 사례 때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발생원들에 의한 영향들을 최소화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이 이끄시는 그 회의에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이끌어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게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내에 매년 한 3%씩만 줄이고요. 해외의 유입량을 2%씩만 줄인다고 하면은 지금 한국의 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지금 작년도에 강화가 됐다고 그래서 여기서 강화됐는데 약 앞으로 한 10년 정도면은 그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장시간 감사하고요.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교수님께 뭐 이렇게 오늘 강의한 내용 외에도 다른 질문할 부분 있는 친구를 손들어서 발표해 주세요. 저 그 원격 탐사 기술로 빛을 이용한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외에 다른 방법이 혹시 있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미세먼지의 측정을 위해서 원격 탐사를 쓸 때는 빛을 쓴다고 그랬죠. 이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빛이 그 미세먼지의 반응을 잘 하려면은 빛의 파장, 우리가 초록색 같으면 0.5 마이크론입니다. 파장과 입자의 크기가 비슷해야 제일 신호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가시광을 쓰게 되고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황사같이 좀 크게 되면은, 입자가 크게 되면은 황사는 대략 한 10 마이크론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가시광 빛을 쓰지 않고 적외선을 쓰게 됩니다. 적외선의 파장이 10 마이크론, 5 마이크론 정도 내지 한 10 마이크론 사이에 있게 되면은 미세먼지를 잘 탐지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 이외에 자외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 있죠. 자외선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빛의 파장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유용한 다른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돼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원격 탐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런 레이저 빔과 같은 것으로 하늘에 이 레이저 빔을 발사를 하게 되면은 미세먼지에서 반사돼서 들어오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 역시 가시광 혹은 근적외선에서 쓰게 되면은 미세먼지의 고도 분포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네, 저기 다른 질문이 있으니까 네, 예. 역전층이요. 네. 네. 예. 제가 사실 오늘 그런 역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이 오염물질들의 배출량은 뭐 이렇게 하루하루마다 뭐 달마다 이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역전층의 효과 때문에 역전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시겠지만은 밑이 차갑고 공기가 위가 따뜻해서 아주 안정된 층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치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요. 역전층의 고도가 낮게 되면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일정한데 역전층이 낮게 형성이 되면은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높아지게 되면은 미세먼지 농도가 같은 배출량이라고 하더라도 농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밤 같은 때 역전층의 그 고도가 낮아지고요. 지면이 식으면서 그리고 낮에가 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오염물질들이 공기 중에서 섞일 수 있는 그런 고도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전층의 고도가 낮아져서 농도가 높아질 것 같으면은 그런 운행이나 공장의 운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면 훨씬 더 효과를 잘 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되셨는지요? 네. 실제로 실행이요? 네,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저 대책들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앞으로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요소로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